합격 해커스.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제법 개론 해설 강의를 시작할게요. 2024년 3월 23일 지난 토요일날 시행되었습니다. 간단하게 총평을 드리고 문항 해설을 드리고 또 간단하게 25년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총평을 보겠습니다. 자, 출제 영역은 연원에서 3개, 국가 파트 4개, 국제기구 2문제, 개인 2문제, 해양 2문제, 객체 3문제, 환경 1문제, 분쟁 해결 법에서 1문제, WTO법은 예년처럼 2문제, 그리고 총 일반국제법에서 18개, WTO법에서 2개 나오는 예년의 기조를 유지하였습니다. 판례가 총 8개 출제가 되었습니다. 보통 6개에서 8개 사이에서 출제가 되는 것 같은데요. 기출 판례 위주인데 EC 바이오테크 프로덕트 사건은 처음 출제가 되었습니다. 사전지원지와 관련해 가지고 신규 논점은 7개 정도 출제가 되었습니다. 관습법에 대한 법 실정주의자의 입장을 물어봤죠. 최초로 우티 포시데티스 원칙 해양의 적용 출제가 기대되었던 것이죠. 남국 조약의 적용 범위 역시 남국 조약의 내용을 좀 물어본 거예요. 우주활동과 관련한 국제기구 책임 문제에도 최초로 출제가 되었고 출제가 기대가 되었죠. 이주 노동자 협약 얘도 최초 나왔습니다. 외교부 초안상 외국인 선언에 대한 보호 문제에도 처음 나왔는데 출제가 아주 기대가 되었었죠. 사연지 원칙 관련 WTO 판례 아까 EC 바이오텍 프로덕트 케이스 있죠? 그 케이스가 처음 출제가 되었습니다. 대체로 기본서에서 충분히 서술된 논점들 이어서 기본서 학습을 충실히가 문제죠. 충실히 한 경우에 신규 논점에 대해서도 무난하게 답을 찾을 수 있었을 것으로 상구는 생각을 하지만 실전에서 보신 분들은 어떻게 생각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보통 한 문제 정도 어려웠다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더라고요. 상구가 보기 무난했는데 그래요. 자, 그렇습니다. 그 A급 문제가 4개 나오잖아요. 제가 보니까 이번도 4개인데 극지방에 문제한 거 조금 디테일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인권 관련 문제 12번 문제 인권법 여러 가지 섞어서 나왔죠. 국제기구 책임인데요. 요 4가지가 어려운 문제를 의도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상구가 보기엔 대체로 무난해 보입니다만은 일단 출제자 입장에서는 저 내문항을 어렵게 내야 되겠다. 당락을 좀 옥석을 골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총평을 해보자면 대체로 기출문제나 기출논점 위주로 출제되었고요. 2023년과 유사한 난도로 출제가 되었고요. 다만 매년 느끼는 거지만 9급 국제법 결혼시험인데 문장을 단순하게 내지는 않는구나. 아주 길게 내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래서 국제법 공부를 좀 제대로 철저하게 단순 암기 위주로 하지 않고 또 기출 위주로 하지 않고 철저하게 해야 되겠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항상 기출 이외에 논점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강조 드리는데 매년 저한테 오시는 분들 좀 보면은 공부 좀 하시다 오신 분들 보게 되면 나는 기출문제 위주로 하면 될 줄 알았다. 이런 분들이 매년 조금씩 있어요. 제 눈에 띄지 않는 분들 중에도 많이 계실 수가 있는데 국제법은 절대 기출만 갖고는 절대 그 합격점 90 이상의 합격점에 이를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시고 아직 안 나온 논점들 공부하시고 연습 문제를 통해서 연습하시고 이런 작업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인정돼야 되는 그런 과목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 정도로 총평을 간단히 마치고 문항으로 한번 들어가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1번입니다. 국제관습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오랫동안 지속되고 반복되는 관행
만으로는 국제 관습이 형성될 수가 없죠. 일반 관행과 법적 확신, 이 요소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법 실정주의 관점에서 볼 때 법 실정주의는 대체 의사주의와 유사한 표현입니다. 유사한 관점이고요. 관행은 국제 관습법을 형성하는데 법적 확신보다 더 중요한 요소이다. 관행의 객관적 요소고 이 법적 확신이 주관적 요소지 않습니까? 의사라고 하는 것은 주관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법적 확신을 좀 더 중요하게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국가 관행에는 국내 입법뿐만 아니라 사법기관의 판결도 포함이 된다.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국가 관행, 국가기관의 관행이면은 전부 다 포함이 되고요. 또 ILS 입장에 따르면 국제기구나 심지어 개인의 행위도 관행을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관행은 일반성, 많은 나라가 동참하는 거, 일관성, 반복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편성이 아니죠. 일반성입니다. 네, 뭐 기출 해설인데 이거 촌평이기 때문에 각각 문항을 너무 자세하게 말씀드리지는 않고 대략 이런 게 나오는구나 말씀드릴게요. 해설지는 뭐 영상이 첨부가 될 것이니까 여러분들 자세히 읽어보셔도 좋겠죠. 국제사법재판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ICJ는 국제연합의 주요 기관 중에 하나이며 모든 유엔 회원국은 자동적으로 ICJ 규정 당사국은 됩니다. 별도로 가입할 수도 있고요. ICJ 분쟁 당사국은 ICJ 판결을 이행할 의무를 지며 판결을 불이행할 경우에 분쟁 상대국은 이를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 회부하여 안보리의 필요 조치를 취할 수가 있고요. 현재까지 필요한 조치를 취한 사례가 없다는 것도 출제 포인트. 네, ICJ 판결은 전국적인 단심제죠. 상소나 재심이 허용되지 않는다. 네, 딱 붙여놨죠. 상소 허용되지 않지만 재심은 허용이 되죠. 재심. 좀 재심이 자세히 나올 거라 생각하고 좀 준비를 했었는데 간단하게 나왔군요. 재심이 있다는 거. 네, 유엔 총회와 안전보장 이사회에는 어떤 문제, 법적 문제에 대해서도 ICJ 권고적 의견을 요청할 수가 있죠. 직권으로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뭐든 법적 문제죠. 법적 문제가 출제 포인트로 항상 나오는 논점입니다. 자, 3번 국제법의 연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네, ICJ는 Legality of the Threat or Use of Nuclear Weapon 사건 작년 7급에서는 또 판례가 단순하게 나오더니 올해 9급 시험에서는 또 풀 네임이 이렇게 출제가 됐네요. 핵무기 사용의 불법성에 관한 국가들의 법적 확신이 유엔 총회 결의만으로는 확립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것은 핵무기 사용의 불법성이 관습이나 조약으로 형성되지 않았다라는 점을 기억하시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네, ICJ는 North Sea Continental Shelf 사건에서 관행이 단기간 지속된 경우에는 국제관습법이 성립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렇지 않죠? 짧은 시간에도 관습이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이 ICJ의 입장이었습니다. 다만 그 속성관습법론은 부인하였다 기억하시죠? 예, 법적 확신만 가지고는 관습이 형성될 수 없다는 것도 확인했어요. 네, ICJ 앵글로 노르웨이안 피셔리즈 사건에서 지속적 반대국가에는 국제관습법의 구성력이 부인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죠. 그래서 집요한 불복국가론을 인정한 케이스입니다. ICJ는 Right of Passage of Indian Territory 사건에서 오직 두 국가 간에도 관습이 성립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산후환강 사건을 기대했는데 옛날 판례가 나왔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인정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자, 시험제들은 쭉쭉쭉 넘어가는 그렇게 하시고 헌장 제51조 규정된 자유권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네, 유엔 헌장은 선제적 자유권에 대한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선제적 자유권은요 예방적 자유권과 유사한 표현입니다. 해석론의 대립일치 헌장 제51조
유엔 회원국은 개별적 자유권뿐만 아니라 집단적 자유권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회원국은 자유권 행사 즉시 유엔 총회가 아니겠죠. 안보리에 보고하여야 할 의무를 집니다. 유엔 회원국은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평안안전의 를 유지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 이것을 자위권의 시간적 한계라고 하죠. 까지 자위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것도 좀 공부 좀 살짝 했으면 맞출 수 있는 간단한 문제이고요. 조약 무효 사유 중 착오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착오가 작년 국어회담 나왔을 건데 또 나왔네요. 조약문에 작구에 착오가 있는 경우 조약의 무효 사유로 착오를 원용할 수가 없고 조약문 정정 절차가 적용이 되는 것이고요. 조약문 정정 절차 제79조 있죠. 사실의 착오는 조약의 무효 사유로 원용할 수 있지만 법의 착오는 원용할 수 없다. 그래도 작년엔 똑같이 나왔던 점이에요. 국가가 자신의 행동으로 착오를 유발한 경우 조약의 무효 사유로 착오를 원용할 수가 없고요. 조약 체결 이후 발생한 사태와 관련된 착오의 경우 조약의 무효 사유로 착오를 원용할 수가 있다. 그렇지 않죠? 체결 당시 존재했던 사태나 사실에 대한 착오를 원용할 수가 있습니다. 얘도 어때요? 쉬운 문제 같죠? 국가의 형사 관할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얘도 그냥 형사 관할권에 대한 개념 문제니까 쉬운 거예요. 보호주의에 따르면 외국에서 발생한 외국인의 행위라 하더라도 그로 인해 국가의 이익이죠. 국가의 이익이 침해당한 국가는 형사 관할권을 행사할 수가 있죠. BCIG는 루터스 사건에서 객관적 속죄주의에 근거하여 프랑스 선언에 대한 튀르키예 법원의 형사 관할권을 인정하였다. 객관적 속죄주의. 영토 밖에서 개시된 행위를 할지라도 영토 내에서 완성이 됐으면 그 사건 전체에 대해서 관할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능동적 석인주의에 따르면 어느 국가 영토 내에서 국적 족적에 따른 외국인들 사이에 범죄가 발생한 경우에 피해자의 국적국이 형사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네, 수동적 석인주의죠. 가해자의 국적국 관할권을 능동적 석인주의, 줄여서 석인주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보편주의에 따르면 제노사이드에 관하여 어느 국가든지 형사 관할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 이건 일반적 개념이에요. 제노사이드 협약이 아니고. 그래서 국제범죄, 제노사이드 국제범죄에 관하여는 보편주의가 적용이 되는 것이고요. 얘도 형사 관할권의 개념에 대한 쉬운 문제입니다. 영사관계 협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있는데요. 네, 영사가 외교행위를 수행할 경우에 해당 영사는 외교관계에 관한 비협약상 외교면 특권을 주장할 수가 없고 오로지 영사로서 특권 문제만 있습니다. 영사는 특별한 사정하에 접속에 동의를 하더라도 영사 관할구역 이외 지역에서는 직무를 수행할 수가 없다. 이 동의가 당연히 가능하죠. 영사는 사법 절차에서 증인으로 출두를 요구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증언 의무가 있어요. 증인으로서의 증언 의무가 있는데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 강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그래도 증언을 거부해도 강제 조치는 취해질 수가 없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접수국은 영사 기능의 수행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신속, 적정, 효과적인 보상을 파견국에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국방 또는 공익 목적을 위해서 영사 공간을 수용할 수가 있다. 이게 맞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외교공간은 수용할 수 없지만 영사 공간은 이런 목적하에서 조건하에서 수용할 수가 있도록 명시되어 있죠. 그래서 상대적 불가침에 대한 얘기죠. 자, 다음 문제입니다. 국가 영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답이 4번인데요. ICJ는 팔마스 섬 사건에서 지도는 법정 문서로서
독자적 증명력을 갖지 않는다라고 판단했죠. 조약에 낑겨진 건 모를까. 선점과 시효는 모두 실효적 지배를 근거로 하죠. 선점의 대상은 무주지고요. 시효의 대상이 타국 영토입니다. 오늘날 정복에 의한 영토 취득은 무력 사용 금지 원칙에 위반되어서 허용되지 않습니다. 4번 이 논점이 바로 중요한 논점이었고요. 처음 출제가 되었죠. 우티 포시데티스 원칙은 영토뿐만 아니라 해양에도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ICJ가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스페인이 만든 해양 경계가 있다면은 해양 국가 간 해양 경계 획정에도 적용 가능하다라고 하였습니다. 네, 아름다운 논점이죠. 처음 출제가 되었습니다. 출제가 좀 기대가 되었고요. 올해 7급에도 굉장히 중요한 논점이니까 7급 준비하신 분들 계시면 잘 받으시고. 자, 극지의 법적 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네, 북극이사회가 또 한번 출제가 됐네요. 자, 답은 2번인데요. 북극이사회는 회원국과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국제기구로 설립되었다. 법인격은 당사자가 의도해야 되거든요. 국제법인격을 의도하지 않은 것입니다. 남극조약은 남위 60도 이남 지역 내에 존재하는 공에 대한 국가의 권리에는 영향을 미치지는 않도록 규정되어 있고요. 원주민을 대표하는 민간단체는 연구 참여자로서 맞고요. 북극 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데 투표권은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남극조약상 남극에 관한 중요한 결정은 모든 당사국이 참여하는 당사회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별도의 기구가 있습니다. 이름이 남극조약협의회입니다. 남극조약협의회에서입니다. 그래서 남극조약 원회원국하고요. 남극에서 과학활동을 하고 있는 나라들로만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남극조약협의당사국에서 하는 것이고요. 네, 요 문제가 조금 어려웠을 수가 있다. 이 생각이 좀 들어요. 출제하신 교수님께서 좀 어려운 문제로 의도하신 것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자, 우주활동을 규율하는 법적 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러니까 이제 중간에 한 세네 문제가 옳은 것은 이라 나오던데요. 난도가 조금 높게 느껴질 겁니다.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 외교권을 탐사하고 이용하는 국가 활동에 관한 적용된 원칙은 조약, 우주조약이죠. 그래서 공식 명칭을 달아주고 있습니다. 따르면 국제기구가 수행하는 우주활동에 대해서는 해당 국제기구만 책임을 진다. 이 논점 출제가 되었었는데 나왔습니다. 국제기구와 그 기구의 당사국이 공동으로 책임을 지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은 그 기구가 법인격이 있으면 그 기구만 책임을 지거든요. 여기서는 당사국도 같이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2번이 맞는 문장인데 이것은 뭐 웬만하면 알고 있을 거예요. 달과 기타 천체에서의 국가활동에 적용되는 협의협정은 인류의 공동유산 개념을 최초로 도입한 다자조약입니다. 이게 1979년에 채택이 됐거든요. 근데 그 한 3년 뒤죠. 82년 해양협약에도 심해저가 인류의 공동유산이죠. 그러니까 얘가 최초가 맞죠. 두 개밖에 없는데. 우주 물체에 의하여 야기된 손해에 대한 국제 책임에 관한 협약에 따르면 발사국의 과실로 인하여 우주 물체가 비행 중에 항공기의 손해를 발생시키는 경우 발사국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여기는 무과실 책임이거든요. 과실은 당연히 책임지고요. 과실이 없더라도 손해가 발생했다면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 대기권 내에서의 손해에 대한 거죠. 네, 달과 기타 천체에서의 국가활동에 적용되는 협정은 보편적 성격 조약이며 국제관습법을 반영하고 있다 그랬는데 보편적이라는 이야기는 당사자가 대부분 들어갔다는 얘기죠. 국가들이. 예, 들어간 나라가 별로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관습법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달을 인류의 공동유산으로 하는 것은 창설적 조항입니다. 창설적 조항이고 추후에 관습이 됐는가? 관습이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제일 중요한 게
이게 관습 형성으로 인해서 특별히 영향을 받는 국가가 이 관행에 동참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달에 갈 수 있는 나라들이 이 조약에 가입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한 개도 가입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달을 인류의 공동 유산으로 보는 것은 관습으로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단행본을 보게 되면 규정되어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도 살짝 어려웠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네, 탈퇴 문제는 뭐 길게 써놨는데 1번만 보면 돼요. 탈퇴에 관한 명문, 규정이 없다. 그러나 탈퇴가 인정은 된다고 봅니다. 얘도 쉬운 문제겠고요. 자, 국제인권법에 대한 옳지 않은 것은 요것도 여러 조약들을 냈잖아요. 이렇게 내는 게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국제환경법 문제하고 국제인권법, 그 다음에 이제 국제인도법, 요 세 파트를 조금 이제 마무리 정리할 때는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보셔야 돼요. 암기사항인데 나왔을 때 어렵게 나오거든요. 인권법, 그 다음에 국제환경법, 국제인도법의 세 파트입니다. 자, 고문과 기타 잔혹하거나 비인도적이거나 모욕적인 대우 혹은 처벌에 반대하는 협약은 국가 비상시를 포함한 그 어떤 경우에도 고문을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아동 권리에 관한 협약은 모든 상황에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것은 뭐 조약을 읽으면은 더 쉽겠지만은 쉽게 유추할 수 있어 보이고요. 그 다음에 3번 이 조약 처음 나왔거든요. 모든 이주 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 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은 1년 중 일정 기간만 작업을 수행하는 계절 노동자도 협약 적용에 포함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뭐 기본서에 보시면 잘 적어놓긴 했는데요. 굉장히 좀 문제를 처음 나오는 조약인데 디테일하게 냈지 않습니까? 안 봤으면 이건 유추하기 되게 어렵거든요. 그 다음 모든 형태 인종차별 철폐 협약은 인종차별 피해자인 개인이 직접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조사를 요청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게 이제 개인 차원이잖아요. 그래서 이 개인 차원 제도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약을 읽어보면 쉬운 건데 사실 제가 이 조약은 그래도 이제 판례가 있어서 읽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많은 다자인권 조약들을 전부 다 우리가 다른 조약과, 그러니까 중요한 조약과 같은 뭐 이런 집중도로 공부하기에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책에 있는 내용도 잘 보시고, 혹시 이제 1년 이상차 되신 분들은 조약을 좀 공부를 좀 집중해서 하시면 공부하는 맛도 좀 나고 이러죠. 생쌀을 씹는 느낌이 들지만 쌀은 씹을수록 단맛이 나거든요. 씹어봤습니까? 그래서 뭐 사실 1년차 때는 이걸 뭐 제가 보라고 말씀 안 드려요. 그냥 책에 있는 거 보시고 암기하시라 말씀드리는데 뭐 조약으로 공부하면은 좀 더 재미도 있고 또 정리가 더 될 수도 있고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이런 조약들은요, 조약 공부하실 때는 그냥 제가 좀 줄쳐놓은 거 위주로 좀 보시고 나머지 조항들은 한번 보세. 이 정도로 좀 공부를 하셔도 충분합니다. 물론 이제 그 기본서는 요약집 열심히 본다는 전제에서 그렇게 하시라는 이야기예요. 자, 국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요것도 살짝 어려운 문제로 낸 거거든요. 2006년 유엔 국제법위원회 외교보호 관련 규정처에 따르면 국가는 피해 당시의 공식적인 청구 시에 피해 당시와 공식적인 청구 제기 시의 자국에 합법적으로 상주하는 무국적자에 대해서 외교보호를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세계 인권선에 따르면 그 누구도 그 자의적으로 국적을 박탈당하지 아니하며 국적을 변경할 권리를 거부당하지 않는다. 늘 좀 예상됐던 논점이고요. 그 다음에 3번 제가 사랑하는 논점인데 출제가 됐더라고요. 외교보호에 관한 규정 초안에 따르면 국제 위법 행위로 선박의 침해가 발생했을 때 승무원이 피해를 당한 경우
피해 승무원의 국적과 상관없이 피해 선박의 귀국 만이 외교보호를 행사할 수가 있다. 이게 틀린 거예요. 그래서 피해 선박의 귀국이 타국 승무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는데 본국의 외교보호권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뭐 XA1, XA2의 선박, 사람, XB에 대해서 이렇게 XT국 선박이 공격을 해서 얘가 다 침몰하고 사람이 죽었다. 이랬을 때 그 A국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손해배상 청구하겠죠. 이때 이제 XA1의 손해, XA2의 손해, 플러스 XB의 손해 이것을 청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선박의 귀국. 그러나 이때 B국의 여기에 대한 외교보호권 요것도 인정이 된다는 것이 외교보호 초안의 입장입니다. 뭐 D가 그러면은 이중배상을 해야 됩니까? 이것은 다른 문제고 요 B국의 외교적 보호권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 ICJ 노태범 사건에서 귀화인에 대해 외교보호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귀화를 통해 취득한 국적국과 귀화인 사이에 진정한 관련성이 요구된다고 판단을 하였다. 네, 늘 나오는 B급 논점입니다. 자, 다음 14번입니다. 국제기구 책임에 관한 규정 초안. 최근에 국제기구 이야기가 자주 나오고 있어요. 옳지 않은 것은 국제기구의 통제에 맡겨진 국가기관의 행위는 해당 국제기구의 실효적 통제 여부와 상관없이 국제기구의 행위로 간주가 된다. 실효적 통제한 행위에 대해서만 국제기구로 귀속이 되어서 책임을 지게 될 것이고요. 국제기구가 자기나 부자기에 의해서 국제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 기구의 책임이 발생할 수가 있고 자기, 부자기 모두 국제기구의 기능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국제기구 기관이 한 행위 당연히 국제법상 국제기구 행위로 간주가 되겠죠. 국제기구 행위가 국제법 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는 당연히 국제법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국가책임 초안에 준하여 판단을 하시면 거의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자, 15번 대응조치. 얘도 뭐 기출을 조금 변형해서 낸 문제고요. 대응조치는 가능한 한 문제가 된 의무의 이행을 재개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취해져야 합니다. 대응조치를 취하는 과는 외교관과 영사 공감 및 문서 불가침성을 존중 의무로부터 면제된다. 아니죠. 면제되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런 불가침성 존중 의무 위반하면서 내가 대응 조치를 취했다라고 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강행규범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나와 있죠. 대응 조치는 일반 국제법의 강행규범상 의무를 위반하여 취해질 수가 없습니다. 국가는 자국의 권리 보존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의무 위반국에게 통지하거나 교섭을 제기 전이라도 긴급 대응 조치를 취할 수가 이게 예외거든요. 의무 위반국에 통지하거나 교섭을 제의하고 나서 대응 조치를 취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가 있다는 점이고 이것은 이제 뭐 국가책임 초안 이야기를 좀 공부를 하면 더 쉽게 맞출 수 있는 부분인데 뭐 2001년 국가책임 초안 있죠. 요것은 필수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조약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약 강의할 때 꼭 봐야 되는 그 한 15개 정도 좀 되더라고요. 그래도 15개 정도 조약을 뭐 말씀을 드립니다. 그 정도는 1조부터 마지막 조항까지 공부를 좀 해두면 조금 더 쉽게 합격할 수 있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초안도 거기 들어갑니다. 네, 얘는 뭐 간단한 문제입니다. ICJ와 IATLOS의 공통점에 해당하지 않는 거. 재판관 숫자 15명, 21명 다릅니다. 잠정조치 취할 수가 있죠. 권리보전에 필요가 있는 경우에. 둘 다 국적재판관 있고요. 재판관 재선될 수가 있습니다.
임기 9년으로 재선 가능 똑같고요. 그래서 ICJ 규정하고요. 이게 해양법 재판소 규정이 제6부속서거든요. 해양법 협약의 제6부속서인데 요것은 좀 읽어보면 좋아요. 6부속서하고 7부속서가 중재거든, 중재. 그래서 6부속서하고 7부속서는 꼭 읽어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죄악집에 들어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17번 해협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요것은 좀 이렇게 문제는 길게 나왔는데 해양법약을 따와가지고 내용은 좀 쉬운 것 같아요. 주권 면제를 향유하는 선박의 개국은 해협연항국에 끼친 손해에 대해서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네, 면제는 향유하지만 손해를 끼쳤으면 책임을 지는 거예요. 별개죠. 해협연항국은 항행의 안전과 해상교통의 규제를 위해 해협의 통과, 통항에 관한 법령을 제정할 수 있는 법률제정권. 해협연항국은 해협 내 항로대나 특강 분리 방식을 일방적으로 지정하거나 설정할 수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이것은 이제 국제기구를 통해서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3번은 좀 깊어져 있네요. 항로대나 통항 분리 방식을 설정할 수가 있는데 일방적으로 지정을 설정할 수 없고 국제기구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요거 중요한 얘기네요. 국제기구 승인을 받고 이런 것들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일반 영해에서는 국제기구의 의견이 권고거든요. 근데 해협에서는 이게 의무입니다. 의무, 법적 의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논점도 중요한 논점인데 처음 나왔네요. 그 다음에 4번도 처음 나온 논점이에요. 특정 국제협의 통항이 장기간에 걸쳐 위한 국제협정에 따라 교류한 경우에는 해당 협정에 따른다. 네, 특별법 우선의 원칙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미 해양법약 이전에 이미 별다른 별도의 조약이 있었으면 그 조약에 따라서 조약이 적용된 해협도 존재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3번, 4번 논점은 어렵게 내려고 했던 건데요. 자, 세계무역기구와 그 속한 기관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네, WTO 국제기구로서 법인격을 보유하며 그 기능 수행을 위한 특권과 면제가 인정이 되고요. 강요회의는 모든 회원국의 고위급 대표로 구성되는 최고기관으로 다자간 무역협정의 모든 사항에 대해서 결정권을 가진다. 일반 이사회는 강요회의가 열리지 않는 기간 동안 강요의 기능을 수행하죠. 분쟁기구에는 기구는 WTO 모든 분쟁 해결을 위하여 상설기구인 패널과 상소기관을 둔다. 네, 패널은 상설기구가 아니고 일종의 수시법원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만들었다가 해결되면 해체가 되는 것이죠. 예,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네, 가트 제20조가 규정하고 있는 일반적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제가 기다렸던 논점이 1번이거든요. 국가안보와 관련된 정보 제공, 이건 21조에 국가안보 예외가 별도로 있거든요. 이것은 일반적 예외가 아닙니다. 국가안보 예외고요. 그 문에 수출 또는 수입에 관한 조치, 공중도도, 교도소, 노동상품. 네, 20조가요, 10가지가 열거되어 있다 그랬죠. 그래서 10가지는 항상 나오고요. 이것은 뭐 재탕으로 나온 겁니다. 1번을 추가시켰죠. 국가안보 예외. 그래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에 관련 케이스가 있어서 21조를 기다리고 있는데, 나오긴 나왔는데 좀 양이 안 차게 나왔네요. 제 입장에서. 다시 또 나오겠죠? 네, 국제환경법 기본원칙이 사전주의 원칙 늘 나오는 건데요. 옳은 것은 이것도 좀 어렵게 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WTO needs measures affecting the approval and marketing of biotech project 사건. 우리가 항상 공부하는 이시 GMO 사건에 대한 거예요. 사전주의 원칙이 국제관습법으로서 지위를 확립하였다고 판단하지 않았다. 그랬죠? 그래서 또 관습법이라고 해도 WTO 협정이 우선 적용된다고도 이야기를 했던 판례고,
저게 이제 98년에 EC 호르몬 사건하고도 같습니다. 네, WTO 판례도 풀네임을 출제를 하고 있군요. 보통 이것은 이제 줄여서 EC 바이오테크 프로덕트 사건 이렇게 말하거든요, 보통은. 네, 이번은 이제 뭘 내셨는지 애매한데 이 유엔 인간환경선언이 72년이에요. 82년이 아니고. 연도도 틀렸고요. 15원칙에 사연지 원칙 없어요. 저것은 뭡니까? 리우선언 제15원칙이 사전주의 원칙입니다. 92년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선언은 심각하거나 회복 불가능한 피해 우려가 있는 경우 과학적 확실성이 부족해도 환경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비용 효과적 조치를 지연시켜서는 안 된다고 천명하고 있다. 이게 이제 리우선언 제15원칙의 내용입니다. 사전주의 원칙을 규정한 최초의 국제환경조약은 92년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이다. 보통 85년 오존층 보호를 위한 비엔나 협약 또는 87년의 몬트리올 의정서거든요. 이게 애매한 게 85년 조약에는 사전주의 원칙이라고 딱 잘라서 들어간 게 없고 그냥 정신, 사전주의 원칙의 어떤 그런 방향, 정신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 명시된 것은 87년 조약입니다. 그래서 이걸 최초로 보기도 하고요. 이걸 최초로 보기도 해요. 그래서 둘 다 틀리지 않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왔을 때 맞고 이렇게 나왔을 때도 맞다고 일단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늘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전주의 원칙. 그래서 뭐 공부를 조금 1년 정도 하셨으면은 제가 보기에는 좀 쉬워 보이는데 세네 문제 정도는 이제 역시 어떻습니까? 항상 변별력을 위해서 조금 더 난도가 있게 내고 있고요. 그리고 새로운 논점들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완전 기출만 나오지 않죠. 그래서 저는 항상 반반이다. 기출 반, 안 기출 반 이렇게 생각하시고 아직 출제되지 않은 논점들을 열심히 공부를 하셔야 지금 4문제지 않습니까? 4문제 틀리게 되면 80점이잖아요. 그러면 올해 뭐 출간직은 뭐 제가 보기에는 뭐 좀 낮아질 것 같긴 합니다만은 보통 때는 80점 맞으면은 상당히 힘들죠. 다른 것을 많이 커버를 쳐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출되지 않은 논점들을 기본서에 있는 것, 최소한 기본서에 있는 것 정도는 열심히 공부하시고 이해하시고 암기를 또 해주셔야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25년 국제부 시험 대비 요령. 사실 뭐 저랑 항상 해오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시험이었는데 또 처음 보신 분도 계실 테니까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 당연하지만 기본서 회독하면서 이해 플러스 암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 말은 누가 못해 그러시겠지만 뭐 기본이에요. 기본. 실제로 기본서 회독 이해 플러스 암기. 뭐 공부가 특별한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책 하나 잡아가지고 잘 패면 되는 겁니다. 판례 이야기를 가끔 하시는데 올해는 8개 나왔잖아요. 그리고 어렵게 내고 싶었던 판례는 WT 판례가 꽤 납니다. 최선 판례는 판례집을 통해서 별도로 공부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래서 조약은 조금 애매할 수 있는데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조약식 공부를 다 하십니다. 최소 15개는. 그러나 판례는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판례 공부는 제 판례집에 뭐 183개밖에 안 됩니다. 올해 개정판 수는 조금 더 늘어나긴 하겠지만은 그 정도는 공부를 해 주셔야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리고 판례 공부는요, 뭐 기본서에서 조금 언급되어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뭐 완전 새롭고 뭐 그런 건 아닙니다. 판례 공부 하세요. 문제집은 OX 기출문제집은 필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끔 물어보시는데 다급하신 분들이 적중 1000제, 1200제나 실전 동영 모의고사도 봐야 됩니까? 그러는데 다급해서 하시는 말씀이겠지만 다급하지 않게 보셔야 됩니다. 반복해서. 왜냐면은 이 적중 1200제나 실전 동영 모의고사에는 아직 안 나온 논점들을
조금 이제 제가 느끼는 고난도 논점들 이런 것들을 많이 잡아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조금 시간을 가지고 한 번 정도 풀고 옳은 문장으로 고치셔 가지고 반복해서 보시면 돼요. 부담 갖지 말고. 그러니까 미리미리 좀 풀어야 됩니다. 기본서 한 3회 정도 하시면은 문제를 미리미리 좀 풀어야 돼요. 그래야 좀 나중에 여유가 있죠. 한 달 정도 남길 수 있어야 됩니다. 공부 함에 있어서. 네, 뭐 4번은 그냥 제가 깜짝 제 그냥 강의 광고입니다. 지속적 학습을 위해서는 7월 개설 예정인 뭐 7월 할 수도 9월 할 수도 있어요. 고급 회권반에 참여하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요새 뭐 인강 듣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수도권에 계신 분들은 뭐 오실 수 있으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오셔가지고 좀 연습, OX 연습도 하시고 빈칸 연습도 하시고 판례 공부도 같이 하시고 조약 공부도 하시고 이러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올해 공부하신 분들이 시험 보신 분들이 이 강을 듣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합격하시기 바라고, 또 출간직에 또 TO를 보시고 또 공항 근무의 매력을 느끼셔가지고 관심을 갖고 시작하신 분들, 뭐 제가 메일로도 상담도 해드리고 제 카페도 상담해드리니까 네, 뭐 방향 잘 잡고 공부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그렇게 접촉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그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